예,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이끌 국정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호 국정과제는 87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었고 검찰청 폐지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열고 김건희 특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1호가 개헌이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의 어떤 개혁 방안 등도 담겨 있었는데요. 국정과제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 과제였었죠. 그러니까 먼저 개헌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이렇게 딱 가장 먼저 이렇게 1호로 했는데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2010, 그러니까 다음번 내년에 올 지방선거에 개헌의 국민의 뜻을 묻겠다든지 아니면 총선 때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목표라는 것은 장전되지 않은 총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1호로 올린 것에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는 거는 저는 혹시 이것이 그냥 면피용으로 일단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만 내놓고 이거 나중에 상황을 놓고 보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 정권도 늘 그랬거든요.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상 힘이 실리는 임기 초반에 이것을 추진해야지 그러지 않고 후반기로 가버리면 이게 유야무야 돼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고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든지 좀 구체적인 시한 로드맵을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권력기관 개편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재설정하기 위한 목표는 좋은데 이게 정말 속도전과 일방 통행으로만 할 경우에는 부작용을 또 예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긴 하되 여당 대표의 말처럼 모든 것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런 말하자면 광폭 속도전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호흡으로 올해까지만 끝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성장 동력 좋습니다. 방향성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5년간 270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금 올해 벌써 국가 채무가 1,300조입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늘어난 것만 이게 120조라는데 근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재원, 세제 개편, 여기에 대한 증세,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덜렁 그냥 절감하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약간 모호한 목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좀 정밀한 검토들이 후속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한 2달 정도 만에 국정기획위에서 5년 동안 국정운영 방안의 어떤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설정해 줘야 그 다음에 세부 방향이 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큰 틀이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23개 그 과제 가운데 1호로 개헌을 꼽았다고 하는 점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개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가는지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만약에 이번에 밝혔다고 하면 당장 그거 가지고 개헌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4년 중임제라든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아마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1호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1호 방향으로 발표한 게 일종의 이제 국가기관들의 개혁 방안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그것도 역시 기존에 나와 있던 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이런 방향들이 그대로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AI를 통해서 혁신 경제를 이루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3%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틀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하겠다, 임기 내를 박았다, 시기를 박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25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상회담 때 논의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어느 정도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전작권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임기 내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씨 특검 조사 관련된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30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특검 측이 9시 56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니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오늘 당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좀 상황을 보겠다 했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특검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이제 이 특검에 대한 조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그래서 체포도 거부하고 지금 소환도 거부해서 골석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내란 특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아마 동일한 기조로 갈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속되는 과정을 놓고 봐도 법원에 이제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김 여사에 관해서 지금 너무 많은 혐의가 16개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는 걸 이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진짜 본인 입장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여론조차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협조를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에 일단 여기에 특검이 좀 왜곡되거나 잘못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거나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에서 잘 반영돼서 감경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 말하자면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지. 그렇지 않고 거부하거나 일관되게 부인하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거기에다가 국민정서법도 다시 한번 거기에 또 얹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별건을 가지고 했지만 재판부가 그것이 증거인멸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과정에서도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16가지 혐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은 수사 중에 인지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되 본인의 어떤 입장을 좀 관철시켜서 감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아마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순순하게 이제 말하자면 수사에 협조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입장을 좀 바꿀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수사라든가 법원의 영장 심사 당시에도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좀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심사 때 일부 혐의라도 인정을 했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진품 목걸이가 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후 혐의를 인정한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파렴치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신문에서는 망국적인 매관매직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을 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자신도 일정하게 어찌됐든 간에 뭐 공직을 활용했든 안 했든 간에 윤 전 대통령에 얹혀가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런 방식으로 변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국민들한테 일말의 개전의 정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 조사에 이렇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보석으로 나오거나 이런 방향들을 좀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중에 가서는 건강상 이유를 대면서 구속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누기 전에요.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에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열고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한 건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검이 김건희 씨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분께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이제 앞으로 나올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게 이제 두 분께서 같이 언급한 게 그 나토 목걸이잖아요.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내놓은 특검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혐의는 많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전략을 좀 내세울 것 같으세요? 저 근데 특검이 이제 뭐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그렇게 아마 막 서둘러서 하진 않을 수도 있을 조급하진 겁니다. 않을 그러니까 것이다. 12월 말까지 수사로 돼 있지만 실제 혐의가 16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못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은 이제 한 차례 연장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오히려 밖으로 외곽을 쳐서 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만 집중 공략에서는 거기서 나올 게 지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 격가지를 계속 압박해서 결국 서희건설이 자신들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그 자수서를 영장실질심사 진행되는 바로 전날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 같은 건데 그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회장이 자수서를 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의 전략이 저는 먹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때려서 어쨌든 이제 성동격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김예성 집사, 이른바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하는 예. 김예성 씨까지 이제 어쨌든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안별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약간 궁지에 몰릴 때 확실한 사안을 꺼내 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심리적 상태를 무장해제 시키면서 특검은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다만 그건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김 여사도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피의자 방어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인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압박 수사를 지양하고 어찌됐든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입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곁가지들을 공략해가서 김 여사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울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러한 것들이 그 선을 넘어서거나 금도를 좀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 또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선들을 잘 유지하면서 수사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벌써부터 인권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구속 이후에 첫 조사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치는 우려이신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서는 대략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나 정황이 수집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육성으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그 주가 조작범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떼주려고 했다던가 이런 게 계좌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미 거의 수사가 됐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거의 아마 저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품백 문제 이것도 역시 지금 거의 뒷부분에 뭐 통일교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 명품 목걸이나 아니면은 그 명품백의 행방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 대략 틀이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명품들은 거의 다 지금 출처도 나와 있고 줬다고 하는 사람까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청탁,
또 통일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연계돼 있는 뭐 이른바 당원 가입 의혹, 또 전당대회 개입 의혹, 뭐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확장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압수수색했던 21g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관저공사 문제,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이렇게 등등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동안에 혐의점이 대부분 확인됐던 것 외에 나머지 16가지 관련돼 있는 혐의들을 쭉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선 김건희 씨의 구속에 여야의 입장도 갈렸고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답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저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네,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은 특검의 수사 완수를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앞서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해라라고 당부를 했을 뿐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 주자들은 좀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이 이른바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친길 반길 논란이 초반부를 잠식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물론 뭐 26일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만은 후반부는 지금 김 여사의 구속이 저는 이 승부를 가르는 추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반부는 전환길 변수였다면 후반부는 김건희 변수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전반부에서 이제 4명을 아까 컷오프라는 과정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과 당원조사 50이었지만 지금은 4강 구조에서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는 80이거든요.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라 그러면 지금 책임 당원이 한 80만, 78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표가 결국 승부를 가르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 아무리 이제 그 말하자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악화됐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이 보는 거는 조금 다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배신감도 들겠지만 애틋함도 있을 거고 또 약간 동정심도 있을 거고 이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들이 책임 당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친전환길 반전환길은 쉬워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자고 얘기하기는 편하지만 이 문제는 약간의 인간적인 도리가 또 여기에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쾌하게 갈리죠. 그 특검에 대한 수사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그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절연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또 장동현 후보, 너무 확실한 선을 그었지만 이 그러니까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은 더 발언 수위가 세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발언의 영향력은 또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일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당원들에게 지금 미치는 영향은 저는 어찌되었건 굉장히 아직은 뭐 여론조사상 드러난 건 없지만 저는 어쨌든 반탄파 후보들에게 저 유리한 지형으로 가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이 지금 구속 여부가 오히려 저는 만약 구속이 안 되고 뭐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변수가 안 됐겠지만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오히려 더 말하자면은 이른바 다 책임 당원들에게 그 정말 그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반탄파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조금 더 세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전 후반을 이끌고 또 이끌 변수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좀 그 후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결국 김문수, 장동현 두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 이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당원들만 남아있다거나 뭐 극우화돼 있다 이렇게도 평가받지만 그런 당원들이 이번에 결국은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 안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 문제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보면은요. 장동혁 후보도 반발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복수다,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이런 두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영향을 일말이라도 미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찬탄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후보가 조금 더 득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후보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 요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귀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반발 상당히 현재까지도 거센 상황인데요.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전당대회 현장이었는데 전당대회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였고 어제가 당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간 거였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전대가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결선 투표 가면 이제 열흘 정도인데 근데 이게 뭐 그 사이에 열흘 사이에 당원 명부가 사라지나요? 저는 특검이 좀 이걸 남이 어쨌든 그래도 유력 정당의 전당대회라면 잔치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지금은 논란은 뭐 친길이냐 반길이냐 뭐 건너가기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사실상 이건 좀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지도부가 모든 이제 행사장으로 참석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빈집털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흘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뒤로 물리면 어땠을까? 이것이 뭐 그냥 말하자면은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당원 명부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갔어도 될 일을 마치 이제 지금 전대가 진행되고 있는 더더군다나 연설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에 의도하지 않았던 특검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의 발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갖고 찬탄파 후보들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특검이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수사하러 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대에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원래 이 특검의 수사라든가 이런 조사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그게 법의 정신인데 이런 것들은 특검이 조금 저는 과도하게 서두른 것 아닌가. 의혹 과잉이 불러일으킨 저는 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그건 과거 민주당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각은 엇갈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 못할 국민들이 전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반응들은 어찌 보면 어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20명 당원 명부 주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압수수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오버액션이자 엄살에 가깝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뭔가에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형태의 그런 반발의 성격이 훨씬 더 짙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압수수색한 이유가 통일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느냐 이 부분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 2023년 1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시절에. 근데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대선 직전에 한학자 총재가 간부들을 한 120명 정도 모아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본부장으로 알려져 있는 윤경호 씨라는 사람이 각 지역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별 책임자들을 모아서 그 일부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지역 조직을 지원하라고 수천만 원씩 돈을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뇌물 1억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한학자 총재 앞에 절을 2차례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다시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발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특검팀이 들어가서 막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뒤지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검팀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압수수색으로 정치권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 이제 내일 있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고 했지만 앞서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지자체장들도 불참을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을 왜 합니까? 더더군다나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도 되살리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통합과 협치에 말하자면 그게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태도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8.15 사면에 뭐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을 끼워 넣어서 국민적 논란이 있고 야당의 반발도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들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번에 당대표가 됐던 정청래 당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약수도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반쪽짜리로 할 거면 이걸 왜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의미도 퇴색되고 아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메시지도 없는 오히려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그때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급한 취임식이었으니까 8.15 뭐 처음에는 재연설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이제 8.15로 온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취지가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 환경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조성해 놓고 야당의 책임 묻고 심지어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야당이 정략적 정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손 내미지 않겠다. 아니 그게 수석 대변인이 할 말입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그다음에 장으로 모셔서 국민 화합이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잔치대로 끝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기획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1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국민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사로 끝날 것이고 오히려 광복 80주년이라는 정말 메인 이벤트를 퇴색시키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의 일종의 빌미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이 과연 이렇게 반응할 자격이 있는지도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잘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윤 어게인을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유력 당권 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전한길 씨 한 명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전한길 대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내란 전후, 계엄 전후와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광복절에 왜 그러면은 국민임명식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광복이 뭡니까? 빼앗긴 나라 되찾는 거잖아요. 국민 주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또한 역시 국민들이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맥락이 왜 맞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직후에 치러지는 첫 광복절 행사인 거예요.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가지고 결국 계엄군이 국회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다소 야당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임명식이 치러진다고 하면 제대로 취임식도 치르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불편한 내색은 충분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